네, 이게 요즘 관심이 많은 분야죠. 이 자료는 튜니언터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용자 경험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구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AI 시대의 교육, 그리고 놀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 자료는 그냥 뭐 AI 기술 좋다 이런 소개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내면적 성장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어떤 철학 같은 걸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로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하는지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요. AI와 아이의 상호작용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거부터 짚어보죠. 스스로를 AI 질문 놀이터라고 하고요. 또 휴먼 인텔리전스 인큐베이팅 플랫폼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대상은 6세에서 13세 초등학생들이고요. 네, 핵심 키워드는 역시 질문력입니다.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기존 교육,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은 외부 지식을 아이에게 막 주입하는 방식에 가깝잖아요. 근데 튜니언터스는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에 가깝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지식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호기심이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를 좀 부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보니까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 것 같아요. 첫째는 유튜브 채널 튜니 아카데미아에서 다양한 주제 영상을 보고 일단 흥미를 느끼고요. 둘째, 그 영상 주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가지 페르소나의 튜니 질문놀이 챗보트하고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막 확장해나가는 거예요. 아, 페르소나가 5가지나 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종 이상의 튜니 창작놀이 챗봇. 이걸 활용해서 질문 과정에서 얻은 영감을 뭐 웹툰 줄거리라든가 그림 같은 걸로 직접 만들어보는 구조네요. 좀 흥미로운 건 부모님을 위한 챗봇도 35종이나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부모용 챗봇까지.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역시 AI 시대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AI가 점점 더 많은 지적 노동을 대체할 거다. 그런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 고유의 능력,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력, 이런 게 핵심 경쟁력이자 어쩌면 생존 능력이 될 거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렇죠.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자료에서 보면 정답 찾기에만 너무 매몰든 교육을 사육에 사회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은 세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강하게 비판해요. 네, 사육 세뇌라니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네.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환경 있잖아요. 이게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그냥 피상적인 컨텐츠 소비로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바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이들이 AI랑 질문하며 노는 경험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해결책이라. 그럼 실제 사용 경험은 어떨까요? 아, 네. 실제 사용 경험을 좀 엿볼 수 있게 자료에 아이의 일기 예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채널이랑 채팅창만 덜렁 있어서 좀 실망했는데 챗봇이랑 대화를 시작하면서 아이 태도가 막 극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 일기 내용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챗봇의 반응 방식이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질문 자체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 아이가 막 신이 나서 질문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우주, 자연, 역사 이런 다양한 분야로 관심사가 막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침에 거울 속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해졌다. 라던가 길가의 돌멩이 하나도 그냥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변화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창작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흥미롭더라고요. 아이가 상상 속의 히어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막 대화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웹툰 스토리를 막 구상하고. 그러니까 질문에서 얻은 영감을 구체적인 창작물로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UGQ, User Generated Question, 그러니까 사용자가 생성한 질문이 UGC, User Generated Creativity, 사용자가 생성한 창의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핵심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은 기존 소셜미디어의 UGC는 주로 완성된 결과물을 딱 보여주고 외부의 인정, 좋아요 받는 데 집중하는 뭐랄까 좀 과시형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튜니언터스가 추구하는 방식은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내공을 쌓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히든형 성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당장의 좋아요보다는 미래에 발현될 어떤 창조적 잠재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차별점을 강조하는 거죠. 내공, 히든형 성장.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물론 이 내공이나 잠재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증명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건 그렇죠. 부가적으로는 90개 언어를 지원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리고 원포투게더 캠페인이라고 해서 구독이 교육 소외계층 아동 지원으로 연결되는 ESG 모델을 갖췄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 있네요. ESG까지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를 해요.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운데요. 플랫폼이 보통 공급자랑 소비자 간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플레이그라운드는 운영자랑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해서 질문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상호작용 공간이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개념이 사실 기존에 잘 설계된 다른 교육 플랫폼이나 게이미피케이션 적용한 앱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주는 걸까요?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 이런 목표는 사실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추구하는 방향성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의 설명을 좀 보면요. 핵심 차이는 목표 설정하고 상호작용의 질에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육 플랫폼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다 끝내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그런 외부적인 목표 달성에 좀 중점을 두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레벨업이라든지. 네, 근데 튜니언터스는 질문 능력 향상이라는 좀 내재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챗봇과의 상호작용 역시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유도하고 격려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지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랄까, 거래 효율성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경험, 그 자체를 최적화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는 AI 시대의 자녀 교육, 이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걸 아이의 잠재력 발견과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특히 주간 질문 리포트 같은 데이터로 아이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질문 패턴은 어떤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성장을 확인시켜서 안심시킨다. 이런 전략이고요. 여기서 얼락문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게 그냥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 가능성을 여는 투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요. 네, 부모 입장에선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세 가지 가치를 좀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화형 미디어로서의 가치예요. 사용자가 AI랑 능동적으로 대화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심지어는 대화 상대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네. 둘째는 생성 콘텐츠, AI 플러스 UGC 모델입니다. AI가 콘텐츠 생성의 일부를 돕고 또 사용자의 질문이나 창작이 더해져서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이게 기존 미디어랑은 다르다는 주장이고요. 셋째는 미디어 영역 확장 가능성인데요. 그냥 텍스트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스토리 같은 창작 활동까지 다 아우르면서 교육,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잠재력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좀 포지셔닝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발전 로드맵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시즌 1 베이직 단계에서는 대화랑 질문 자체에 대한 흥미 유발에 좀 집중하고요.
시즌2 스탠다드 단계에서는 자체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성장 리포트 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도 더 다양하게 만들고요. 마지막 시즌3 프리미엄 단계에서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랭킹이나 퀘스트 같은 게임 요소를 도입해서 성취감이랑 도전 욕구를 자극해서 몰입도를 확 높인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사용자 참여를 심화시키려는 단계적인 접근이네요. 경쟁 환경 분석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자료에서 보면 스토리비라고 AI 스토리 생성하는 곳, 콴다 아시죠? AI 학습 보조, 그리고 코딩 교육, 이런 여러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나 키즈 앱들을 언급은 해요. 근데 바로 우리는 이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튜니언터스는 스스로를 AI 기반 키즈 창의 미디어, 영어로는 플레이그라운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자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그 제한된 시간과 관심을 두고 유튜브 키즈나 로블록스 같은 아주 거대 플랫폼하고 경쟁하는 구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경쟁자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 스타트업 발표에서 종종 듣는 말이긴 한데 어떤 근거를 드는 건가요? 근거는 통합된 경험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 키즈, AI랑 대화하거나 캐릭터 AI 같은 거, 아니면 뭘 만들거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개별적인 서비스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각각의 기능에 특화된 서비스는 많죠. 네. 그런데 영상 시청부터 시작해서 AI와의 깊이 있는 질문 대화, 이걸 바탕으로 한 창작 놀이까지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아직 경쟁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블루오션이다, 이게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 강도가 낮다기보다는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조합의 시장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셈이에요. 포지셔닝 자체가 워낙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 있어서 명확한 1대1 경쟁자를 찾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덧붙이고요. 그렇군요. 실제 사업 성과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도 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공동대표 두 분이 AI 에이전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좀 놀라운 점은 외부 투자 없이 8개월 동안 자체 기획이랑 개발만으로 MVP,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8개월 만에? 투자 없이요? 대단하네요. 네, 심지어 현재까지 구축된 컨텐츠나 시스템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약 2억 2천만 원 정도로 자체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자체 평가에까지. 최근에는 와디즈 펀딩을 런칭했다고 하죠. 자료 작성 시점 기준. 이걸로 이제 시장의 실제 반응을 확인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금 확보 목적만은 아닐 거고요. 제품이 시장에 맞는지 검증하고 초기 사용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나중에 글로벌 펀딩, 킥스타터 같은 데 진출할 때 레퍼런스로 삼으려는 그런 다목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유튜브 광고 수익, 그리고 핵심인 AI 서비스 구독료. 이게 월 7달러에서 25달러 사이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제휴. 이걸 바탕으로 제시된 5개년 재무 계획은 상당히 야심차요. 초기 투자, 연 고정비 2억 원을 가정했을 때 16개월 차에 구독자 3,000명을 확보해서 손익분기점 BEP를 달성하고요. 16개월 만에 BEP라.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누적 구독자 10만 명, 누적 순이익 약 143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초기 투자 대비 수익률 ROI로는 무려 7,150%를 제시하고 있는데 7,150%요?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실제 달성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당연하죠. 이 모든 사업 계획의 어떤 근간에는 정답의 경계를 허물고 AI와 공존하며 세상을 남다르게 디자인하는 인간을 키워내겠다, 이런 비전, 즉 아까 나왔던 언락 철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이름인 헌터스, 이것도 아이들한테 좀 친숙한 게임이나 컨텐츠 코드를 활용해서 초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질문 사냥꾼처럼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이미지를 주려는 그런 전략적인 네이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투니 헌터스 사업 설명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계속 강조되는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성.
이걸 키우려는 아주 대담하고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답을 맞히게 하는 게 아니라 AI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 내면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접근 방식, 이게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떤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질문 자체를 막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영감을 실제 창작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이 일련의 경험 설계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어쩌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부모의 불안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해소하고 성장을 눈으로 보여주려는 노력, 그리고 초기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한 확산과 유지 전략 같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의 흔적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렇게 잘 설계된 AI와의 놀이가 정답 없는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비판적인 질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줄 수 있을까요? 사용자 생성 질문 UGQ가 사용자 생성 창의성 UGC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쌓인다는 그 내공이 미래의 창조적 빅뱅으로 이어진다는 이들의 비전. 여러분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I와 함께 성장할 미래 세대의 교육과 놀이 환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